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영상은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동안 읽었던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올 한해 꼭 읽고 싶었던 책들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눴으면 하거든요. 그동안에도 몇 분이 저의 영상을 구독해 주셨는데 게으른 북튜버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댓글로 제가 포스트잇을 어떻게 쓰는지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답변은 드렸는데, 포스트잇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 나중에 책을 다시 볼 때 아무래도 전체를 읽는 것보다는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게 이제 유용해서, 그래서 포스트잇을 자주 쓰는 편이고요. 많이 쓰는 편이고요. 저는 책을 아주 험하게 다루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포스트잇도 붙이고 밑줄도 긋고 뭐 메모도 하고 그렇게 책을 씁니다. 단 이제 뭐 귀퉁이를 접어 놓는다든지 페이지를 접어 놓는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지는 않고요. 그 방법 외에는 뭐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 포스트잇을 좀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작가가 어떤 식으로 소설을 쓰는지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인공을 등장시킬 때라든지 또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고 이렇게 쓰는지,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포스트잇은 그렇게 아무래도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마다 붙이는 편입니다. 그렇고요. 오늘은 먼저 제가 올 한해 꼭 읽고 싶어 했던 책으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있는데요. 율리시스도 좀 빨리 읽고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과 같은 저의 책 읽는 속도라든지 책에 대한 집중력으로는 올 한해 제가 읽고 싶어 했던 율리시스라든지 정치사상사, 그리고 세계철학사, 서양철학사겠지만 그 정도만 읽는 것도 굉장히 좀 빠듯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읽기 위해서는 문학의 에베레스트라고도 불린다고 하니까 등반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등반을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할 몇 권의 책들을 좀 읽는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임스 조이스가 이제 그 구조라든지 인물 등을 차용했다고 하는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아를 먼저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게 또 그 원전을 바로 읽는다는 게 또 그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서 리라이팅 클래식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렇게 고전을 좀 더 그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원전을 읽는데 도움을 주는, 어떻게 보면 요약서이자 그 해석서, 주석서 형태를 띈 그 책이에요. 이 강대진 선생은 이런 분야에 아주 탑 클래스에 속하는 저자여서 믿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일리아드도 있고 오디세이아도 있는데, 저는 우선 그게 뭐 순서적으로 차례대로 읽어야 하는 그런 책은 아니라서 필요한 오디세이아부터 먼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모험과 귀향, 그리고 일상의 복원에 관한 서사시라는 제목으로 있고요. 저는 이제 앞부분 정도를 지금 읽고 있고요. 일단 빠른 속도로 이걸 좀 통독을 해야 하는데 좀 빨리 읽으려고 합니다. 오디세이아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오디세우스의 모험,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고향이자 자신의 왕국인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한
그 모험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고향에 돌아가서 그동안 자기가 부재하는 동안 자신의 아내인 페넬로페에게 끊임없이 구원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왕국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구원자들을 처리하는 그런 복수의 과정, 이 두 가지가 크게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오디세이아 이야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텔레마코스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이아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복수, 그리고 텔레마코스의 성장이라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오늘날의 장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넓은 그 개념인데요. 그 책의 어느 정도의 하나의 이야기 단위가 나누어지는 단락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 권이라는 개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는 총 24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 강대진 선생이 분석한 이제 구조로는 이 모험과 복수라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모험과 복수라는 이른바 AB라는 구조 속에 더 좀 세부적으로 또 나눠보면 텔레마코스가 고향을 떠나 모험을 떠나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향에서 모험의 이야기, 그 다음으로는 오디세우스의 모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AB, BA라는 또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현실과 환상이라는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텔레마코스가 고향인 현실에서 모험을 떠나는 분야는 환상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환상,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환상과 같은 모험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복수에 이르는 현실, 환상, 현실. 이것도 역시 A, B, B, A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강대진 선생이 오디세이아의 구조는 A, B, B, A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총 18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디세이아의 일부에 해당하는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그러니까 이 율리시스에서는 의사 부자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스티븐 더덜러스와 그 다음에 주인공인 블룸과의 관계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자 관계는 아니지만 그 의사 부자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부분은 스티븐 더덜러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주 짧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의 본격적인 하루 동안의 더블린의 배회가 2부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부는 마지막으로 하루의 배회를 마치고 블룸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아내 몰리의 침대 옆에 눕는 그 과정까지가 3부, 분량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임스 조이스는 자신이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구조를 차용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차용을 후회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그 스티븐 더덜러스와 블룸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오디세이아를 읽고 나면 저는 이 김종건 선생이 번역한 번역반에서 이 부분이 지금 주석이거든요. 미주에 해당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주석들을 달고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것도 사전에 좀 준비 작업으로서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오디세이아를 읽고 나면 주석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 율리시스를 읽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좀 또 발견한 책은,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겸 심리 분석가인 마시모 레칼카티라는 저자가 쓴 버려진 아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를 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텔레마코스 콤플렉스로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그 재밌는 문제 제기라고 할까요?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하면 이제 워낙 유명한 그 프로이트의 이제 이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복권에 대한 저항이자 트라우마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아주 오래된 정신분석학의 개념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네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강력한 복권에 대한 저항이자 끊임없는 경쟁자로서의 아들을 설정을 했다면, 이 텔레마코스 컴플렉스에서 텔레마코스라는 거는 오이디푸스와는 반대로 아버지와의 경쟁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라는 상황부터 먼저 맞닥뜨리면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들로서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오디세이아에서 제일 먼저 텔레마코스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여행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제일 처음에 텔레마코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수정해 주면서 아버지를 찾아 나서도록 그 도움을 주는 자로 여신 아테네가 등장을 합니다. 오디세이아에서는요. 그처럼 버려진 아들이라고 생각됐던 텔레마코스가 부재하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설정이 이 텔레마코스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아버지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마침내는 아버지를 죽이고 그 죄의식으로 자신의 눈을, 자신의 시선을 빼앗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텔레마코스의 시선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바닷가로 향한다라고 이 저자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수평선을 향해 있는 시선을 오이디푸스의 잃어버린 시선과 좀 대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텔레마코스는 지금 오이디푸스와는 또 다른 이제 현대, 아버지의 실종 사태를 맞이한 현대의 자식들의 세대로 좀 상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텔레마코스를 위협하는 것은 죄의식이라기보다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바다를 뭔가 돌아오지 않는,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생기는 우울증, 이게 이제 현대 이 자식 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문제적 희곡 작품인 그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고도를 기다리는 그 두 주인공과 같은 모습과 비유가 되는데요. 오디세이아에서도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아버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텔레마코스는 이제 돌아오는 아버지로부터 정당한 상속자로서 정당한 상속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 자격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아마 저자는 분석을 하면서 이 시대의 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오디세이아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한 가지를 가짐과 동시에 제임스 조이스가 오디세이아의 구조와 인물들을 차용하면서까지 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 또는 제임스 조이스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도 이렇게 보여줬던 예술가와 자신의 고향 또는 조국, 그런 관계에 대한 해석들이 또 있으니까, 율리시스 역시 스티븐 더덜러스와 불룸 관계를 그렇게 의사 부자 관계로까지
연계시켰던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이 텔레마코스 심리학이 좀 뭔가 시사해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 그리고 아내 페넬로페,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 삼각관계와 율리시스에서 의사 부자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스티븐 더덜러스와 블룸, 그리고 바람난 아내인 몰리까지 이 제임스 조이스의 새로운 삼각관계도 좀 비교해서 보면 보다 풍부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읽었던 책 한 권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그래픽 노블인데요. 한나 아렌트의 그래픽 노블이 나와서 한나 아렌트 세 번의 탈출, 한나 아렌트의 삶과 사상을 그래픽 노블로 만나다, 켄 크림슈타인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고요.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으로 제가 이제 존 르칼의 이야기할 때도 잠깐 또 언급했는데,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개념으로 유명한 한나 아렌트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 외에도 하이데거의 연인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녀의 주저인 인간의 조건, 그리고 전체주의의 기원, 공화국의 위기, 이런 주요 저작들보다 아무래도 언론사의 그 의뢰를 받아서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워낙 유명해서 그의 본격적인 주저들이 좀 오히려 좀 안 읽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철학에서 어떤 위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저도 아직은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좀 관심이 가서 이 책을 좀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래픽 노블로 되어 있으니까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이런 녹색이 보통 그냥 이런 녹색을 선택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한나 아렌트가 대학을 다니면서 녹색, 그 벨벳 계열의 녹색 옷을 주로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 옷의 여인으로 불렸는데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녹색 옷으로, 녹색 커버에 띠지도 이렇게 녹색을 썼고, 녹색 옷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한나 아렌트는 주로 이렇게 녹색 옷을 입은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나 아렌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그래픽 노블만으로 한나 아렌트를 알게 된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그녀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도,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한나 아렌트의 오랜 친구였던 발터 베냐민에 대해서 좀 한나 아렌트와의 관계를 알게 된 게 저의 수확이라고 할까요? 이 책에서 얻게 된 발터 베냐민은 저의 관심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그동안 한나 아렌트와 발터 베냐민의 관계를 그동안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한나 아렌트에게 발터 베냐민이 그가 마지막으로 그 역사 철학 태제라는 원고를 맡겼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한나 아렌트가 삶의 거주지로 미국을 정하면서 미국에서 발터 베냐민의 원고들을 모아서 책을 냈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발터 베냐민의 모네이론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이 책도 바로 한나 아렌트가 편집한 발터 베냐민의 그 원고들을 모았던 그 일루미네이션스를, 거기에 실린 원고들을 번역한 책이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그런데 그 일루미네이션스에서는
한나 아렌트의 긴 인트로덕션이 실려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의 어떻게 보면 원고들을 책으로 내는 데 따른 발터 베냐민과 그녀의 관계와 발터 베냐민에 대한 그녀의 그 해석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들어있는데 이 책에는 한나 아렌트의 그 인트로덕션을 실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베냐민의 원고만을 이제 그 번역한 것이라서 빠졌을 텐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그래픽 노블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들도 좀 낯선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그림체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몇 부분에서 참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그 슬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빠져들게 된 그런 계기를 이렇게 무척 인상적인 그림이었어요. 아휴, 저도 빨리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그녀의 삶과 사랑, 특히 하이데거와의 관계는 그렇게 자세하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고 이게 본격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역시 그녀의 생에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이데거와의 관계도 좀 나와 있고요. 그녀의 삶과 사랑, 그녀의 철학자로서의 삶과 그 다음에 사랑, 그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하이데거의 연인으로서 그 한나 아렌트를 생각할 때는 잘 몰랐던 그녀의 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대인 같은 느낌? 이 느낌을 좀 새로이 발견한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얻게 된 수학이라고 하면 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한나 아렌트가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텐데요. 오늘 했으면 좋았을 게 이제 이 야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건 또 다음 철학 분야 영상 만들 때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뭐 이 책은 본격적인 철학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